통장이 사라진 걸 안 건 딸 집에 들어간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디에 잘못 둔 줄 알았습니다. 작은 가방을 열어보고 옷장 서랍을 뒤지고 베개 밑까지 손을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통장도 도장도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찾지 마세요. 제가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이상하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 집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집 안에 갇힌 것일지도 모른다는 거요. 제 이름은 오순자입니다. 올해 68입니다. 남편은 7년 전 간암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 저는 작은 반지하 전셋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낡고 습한 집이었지만 제 손때가 묻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토요일 딸 미영이가 사위 강태식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미영이는 집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렇게 춥게 살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춥긴 뭐가 추워. 괜찮아. 그때 사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생활비 걱정 말라는 말, 편히 계시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다. 딸과 남편을 위해 살다 보니 제 몫의 편안함은 늘 뒤로 밀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짐은 옷 몇 벌, 남편 사진, 통장, 도장, 약 봉투뿐이었습니다. 오랜 이웃 한경자 언니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언니는 제 손에 작은 수첩을 쥐어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으면 적어. 날짜랑 시간까지.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수첩이 나중에 제 삶을 되찾는 증거가 될 줄은요. 딸 집에 처음 들어간 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깨끗한 거실, 따뜻한 방, 손주들의 웃음소리에 저는 이사를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상하다고 느낀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부엌으로 나가니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아침은 식빵이랑 우유 드세요. 냉장고 반찬은 아이들 도시락용이라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식빵을 꺼내는 손이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저녁에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영아, 내가 반찬 좀 해놔도 되니? 미영이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가 식단 맞춰서 먹어. 엄마가 하면 양념이 좀 세잖아. 며칠 뒤에는 또 다른 규칙이 생겼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낮에는 웬만하면 외출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 위험합니다. 시장은 제가 주말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경자 언니 만나러 가는 건? 사위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가족이랑 지내셔야죠. 괜히 밖에 나가서 힘 빼지 마세요.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제 마음은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사위는 제 방문에 메모지를 붙였습니다. 오전 7시 기상, 밤 10시 이후 TV 시청 금지, 세탁은 화요일, 금요일만. 마치 기숙사 규칙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첩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3월 8일, 냉장고 반찬 먹지 말라고 함. 3월 10일, 낮 외출하지 말라고 함. 3월 12일, 방문의 생활 규칙 붙음. 처음에는 제가 예민한 건지 확인하려고 적었습니다. 그들은 제 밥, 제 외출, 제 말, 제 전화까지 조금씩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제 통장과 휴대폰이 사라졌습니다. 사위, 내 통장이 왜 자네한테 있어? 사위 강태식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르신들 통장 관리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그건 내 통장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보관하는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예전에는 든든하던 그 말이 그날은 제 것을 빼앗는 이유처럼 들렸습니다. 휴대폰은 요금제가 너무 비싸서 바꿔드리려고 가져갔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말씀드리면 또 괜찮다고 하실 것 같아서요. 그때 딸 미영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미영아, 너도 알고 있었니? 딸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점심 제 밥상에는 밥 반 그릇과 김치 조금만 놓여 있었습니다. 사위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건강 생각해서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휴대폰 좀 돌려줘. 경자 언니한테 전화라도 하게. 딸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태식 씨가 알아보고 있어. 그 집에서 저는 늘 조금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손주 민우가 제 방으로 와 작은 초콜릿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 방에 들어가지 말랬어. 왜? 모르겠어. 할머니 물건 만지면 혼난대. 그 말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남편 사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편지와 비상금을 넣어둔 봉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문 앞에 섰습니다. 장모님, 뭘 그렇게 찾으십니까? 내 봉투 못 봤나? 무슨 봉투요? 내가 가방 안에 넣어둔 봉투. 사위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장모님, 여기 오신 뒤로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시네요. 기억력이 좀 걱정됩니다. 기억력이라는 말은 나이 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정말 내가 이상해진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니까요. 그날 밤 저는 수첩에 손을 떨며 적었습니다. 3월 15일 통장, 도장, 휴대폰 사위가 보관 중이라 함. 3월 16일 남편 편지 봉투 사라짐. 사위가 내 기억력을 걱정된다고 말함. 딸 미영이는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는 마음이 약했습니다. 제 생일에 1,000원짜리 머리핀을 사오며 웃던 얼굴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영이는 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사위가 늦게 온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영아, 엄마 통장 돌려받을 수 없겠니? 딸은 컵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해? 태식 씨가 알아서 해줄 거야. 내 통장인데 왜 사위가 알아서 하니? 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조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혹시 엄마 돈이 필요하니?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무언가 있었습니다. 딸이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힘들어. 무슨 일인데? 태식 씨 사업이 잘 안 됐어. 빚이 좀 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나도 정확히 몰라. 그럼 엄마한테 말했어야지. 말하면 엄마가 걱정하잖아. 걱정할까봐 말하지 않았다니요. 그 사이 그들은 제 통장을 가져갔고 제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미영아, 걱정시키는 것보다 더 나쁜 건 속이는 거야.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가 돌아온 것입니다. 사위는 분위기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 중이었습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통장 돌려줘. 사위는 웃었습니다. 장모님, 또 그 얘기입니까? 내 돈이야. 내가 관리할 거야. 요즘 장모님 상태를 보면 직접 관리하시는 게 위험합니다. 저희가 보호자로서 하는 겁니다. 보호자. 나는 아직 내 정신으로 살아. 그건 본인이 판단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미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딸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은 태식 씨 말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날 새벽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와 딸이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당신 엄마 전세금만 정리되면 숨통 트인다니까. 사위 목소리였습니다. 그 돈은 엄마 돈이야. 딸이 말했습니다. 그럼 애들 학원비, 대출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장모님 혼자 그 돈 들고 있어 봐야 뭐해. 어차피 나중엔 우리한테 올 돈이잖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중엔 우리한테 올 돈.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3월 18일 새벽. 사위가 전세금 이야기함. 나중엔 우리한테 올 돈이라고 말함. 이제는 제가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돈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통장도 휴대폰도 돈도 없었습니다. 떠오른 사람은 한경자 언니뿐이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이사간 뒤에도 자주 전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휴대폰은 사위 손에 있었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받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쉬고 계십니다. 요즘 몸이 안 좋으십니다. 언니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언니는 딸 집 주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순자 친구요. 한경자. 사위는 문을 조금만 열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지금 쉬고 계십니다. 얼굴만 보고 갈게요. 오늘은 곤란합니다. 왜 곤란해요? 내가 10년 넘게 본 동생인데. 가족끼리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때 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자야, 안에 있으면 대답해. 저는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언니. 작은 목소리였지만 언니는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괜찮아? 사위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언니가 더 크게 말했습니다. 내일 주민센터 갈 거야. 너 목소리 못 들으면 나 가만 안 있어. 문이 닫혔습니다. 사위는 천천히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장모님, 왜 대답하셨습니까? 저는 물컵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내 친구야. 그분이 장모님 인생 책임져 줍니까? 적어도 내 안부는 물어봐. 그날 밤 사위는 제 방문 앞에 무거운 빨래 건조대를 세워두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실까 봐요. 걱정이라는 이름의 감시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 밖에는 경자 언니와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왔습니다. 어르신 안부 확인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민재 사회복지 담당자였습니다. 딸은 당황했습니다. 저희 엄마 괜찮으세요? 경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괜찮으면 얼굴 보여주면 되잖아. 민재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본인과 직접 안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자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저는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휴대폰은 가지고 계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대신 말했습니다. 요금제 바꾸느라 잠깐. 민재 씨는 다시 물었습니다. 통장은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위가 가지고 있어요. 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야, 왜 이제 말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할 전화가 없었어. 민재 씨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적어두신 게 있습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베개 및 수첩을 꺼냈습니다. 민재 씨가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이상해진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 이 상황을 이상하다고 봐주는구나. 그날 오후 사위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주민센터를 불렀어? 저는 방 안에 있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내일이야. 사위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내 통장, 내 휴대폰, 내 전세금. 그건 내일이야. 그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장모님, 지금 누가 장모님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내가 언제 먹여 살려달라고 했니? 저희 집에 들어오셨잖아요. 내가 오라고 했지. 생활비 걱정 말라고. 사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가족이면 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딸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 하실 겁니까? 딸이 힘들다는 말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도움과 착취는 다릅니다. 사랑과 통제도 다릅니다. 도와달라고 말했으면 도왔을 거야. 하지만 훔치듯 가져가면 그건 도움이 아니야. 다음 날 민재 씨는 저를 주민센터 상담실로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집 밖으로 나온 날 봄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상담실에서 저는 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통장이 사라진 일, 휴대폰을 빼앗긴 일, 외출을 막은 일, 방 앞에 건조대를 세운 일, 전세금 이야기를 들은 일, 그리고 수첩에 적어둔 날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말했습니다. 오순자입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본 순간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 사이 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사용처는 카드 대금과 대출 상환이었고 사위명의 계좌로 연결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지 몰라도 제게는 컸습니다. 그 돈은 제가 아플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남편 보내고 혼자 살면서 하루에 1,000원, 2,000원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걸 누군가 제 허락 없이 가져갔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날 저녁 저는 딸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짐을 가지러 가야 했습니다. 경자 언니와 민재 씨가 함께 했습니다. 사위는 우리를 보자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물건 가지러 왔어. 장모님, 이러시면 가족 다 끝납니다.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은 제가 통장을 잃어버린 날 이미 금이 갔습니다. 저를 가족이라고 부르면서 제 돈을 빼가던 순간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가족은 사람을 지켜주는 거야.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야. 사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미영이는 안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무서웠어. 무서운 건 이해해. 그런데 무섭다고 엄마를 팔면 안 되지. 저도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딸을 감싸 안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라고 해서 끝없이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남편 사진, 약 봉투, 그리고 수첩.
통장과 휴대폰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돈과 상처는 바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 순간 오랜만에 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살던 반지하 집은 이미 정리한 뒤였습니다. 다행히 경자 언니가 며칠 동안 자기 집 작은 방을 내주었습니다. 불편해도 여기 있어. 혼자 있지 말고. 언니는 말은 무뚝뚝했지만 매 끼니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치. 별것 아닌 밥상이었지만 저는 그 앞에서 울었습니다. 더 먹을래?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 씨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알아봤습니다. 은행에서는 계좌 보안 설정을 다시 했고 휴대폰 명의와 인증 방법도 제 손으로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지만 하나씩 해냈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 제 도장을 찍고 제 휴대폰을 제 손에 들었습니다. 딸 미영이는 며칠 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가 먼저 전화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딸이 스스로 제 앞에 서기를 기다렸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때 미영이가 주민센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멈춰섰습니다. 왜 왔니?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 빚 이야기가 나오고 엄마 전세금 이야기가 나오고 잘못된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어. 엄마 휴대폰 가져간 것도 알고 있었어. 통장 가져간 것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말리면 집이 더 망가질까봐 무서웠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망가지는 건 괜찮았니? 딸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 저는 딸을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바로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엄마를 찾지 마. 내 삶을 정리하고 내가 한 일을 똑바로 볼 수 있을 때와 그때는 엄마도 다시 이야기할게.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거리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 후 강태식은 몇 번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고 나중에는 화를 냈고 마지막에는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돈을 모두 되찾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처는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아침에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샀습니다. 경자 언니와 공원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처음으로 제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었습니다. 언젠가 민재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어떠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아직 무섭긴 해요. 그런데 전보다 덜 외로워요. 가족집에 있을 때보다 작은 임시방에서 지내는 지금이 덜 외로웠습니다. 이제 제 선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싶은 반찬을 고르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큰 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숨 쉴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합니다. 몇 달 뒤 저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습니다. 예전 집보다 더 작았습니다. 하지만 햇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남편 사진도 다시 세워두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계약했어. 그날 밤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아직 용서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엄마가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저는 한참 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살아있고 앞으로도 내 삶을 살 거야. 너도 내 삶을 바로 세워. 보내고 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것은 용서도 단절도 아닌 선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저는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가족이라고 해서 내 통장까지 맡길 필요는 없다는 것을, 누군가 나를 위한다는 말이 정말 나를 위한 행동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68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내가 약해진다고 해서 내 권리까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 삶을 누군가 대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날 통장과 휴대폰이 사라졌을 때 저는 모든 걸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날 저는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걸 찾았습니다. 제 이름, 제 목소리, 그리고 제 삶을 다시 선택할 용기. 혹시 지금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참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과 내 삶을 포기하는 것도 다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통장과 내 휴대폰과 내 마음은 내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십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경자 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언니, 오늘 시장 갈래? 수화기 너머로 언니가 웃습니다. 그래, 순자야.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자. 그 말에 저도 웃습니다. 이제 저는 누군가가 정해준 밥상이 아니라 제가 고른 반찬으로 밥을 먹습니다. 작고 평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다시 찾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제 이름으로 살 것입니다.